네, 화요일 토론사무소 시간입니다. 덮어놓고 정치 뉴스 보시면서 화만 내지 마시고요. 화나는 이유가 뭔지,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 정확히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알려드릴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 유엔 총회 때 워낙에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동남아 순방을 놓고는 지켜봤는데 외형적으로는 뭐 많은 정상회담들, 오늘 이제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됐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형식적으로 다 만들어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데요. 박 의원님부터 먼저 한 말씀 주시죠. 우선 뭐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늘 저녁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됨으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북핵 그 위기 고조로 인해서 우리 안보에 여러 가지 위협들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에 대한 이제 관련국들 간의 긴밀한 공조 또 안보 협력 이런 것들을 재확인한 게 가장 어떤 표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G20 정상회의에 앞서서 열렸던 그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아세안 국가들이 주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세안은 이제 중국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장이고 그 아세안 국가들 간의 외교적인 또 경제적인 협력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현 정부에서는 이제 처음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접촉인데 거기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제 경제적 협력 차원의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는 이제 순방 돌아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사님? 네.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정상화됐다. 그렇게 전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네네. 만약에 이 북한이 최근에 그 일련의 그 미사일 도발, 네네. 특히 이제 일본 그 인근 상공을 막 지나가고 그 바람에 일본이 상당히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과연 한일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개최가 됐을까? 아마 이번에도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런데 일본이 일단 이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면서 북측에 대해서 어찌됐든 어떤 형태로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많이 발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도 정상적으로 개최가 됐고 한미 정상회담 지난번 그 유엔 총회 계기로 사실은 뉴욕에서 시도했던 한미 정상회담은 불완전한 그것도 매우 불완전한 형태의 한미 정상회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완전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열렸고 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것도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 또 그 추가 핵실험 가능성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성사가 됐을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에 어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일 정상회담하고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는데 꽤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 참모진들이 이런 환경을 잘 활용해서 이제 성과를 내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과거에는 전략적 모호성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25%의 경제 교역량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동맹이고 그런데 그 중간이 아니라 이젠 확실하게 한미일 쪽으로 한 걸음 탁 옆으로 옮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 오늘 있는 한중회담에 또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일종의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대중국 견제 차원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서고 기운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게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또 대만 해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참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한중 관계를 좀 악화시킬 수 있는 그 소지가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있는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게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과제일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서로 간의 레드라인을 설정하긴 했지만 뭐 거친 어떤 설전이나 또 굉장히 냉각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된 그런 긴장, 제한된 갈등
그 미중 양측이 합의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한중 정상회담도 그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네. 또 이번에 이제 첫 상견례입니다. 네. 대면 회담으로서는 첫 상견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중 간에 매우 민감한 현안들을 가지고서 저 갈등이 표면화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각각 생각하는 그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의제들을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하고 이후에 그렇다면 한중 관계를 어느 수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 나갈 건지를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중국으로서는 이제 한국이 지금 그 미국 쪽으로 많이 기운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건 중국 입장에서 또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네. 때 견제의 필요성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한중 정상회담 성사가 알려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상회담이 좀 회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네. 전망들이 많았는데 정상회담이 전격 이루어진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 쪽에 기울도록 그럼으로써 대중국 경제에 이제 공조에 나서도록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동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사실은 중국이 한미일 공동 성명을 놓고 좀 불편한 기색도 드러냈거든요.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다. 그리고 북한도 과거와 달리 중국의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데 신경 안 쓰고 막 미사일 쏘아 올렸단 말이죠. 네. 한국까지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잡아야겠다라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한중 회담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우리 쪽에서는 상견례고 일반적인 얘기만 하겠지만 어제 미중 정상회담 또 북핵 얘기를 중국은 안 했거든요. 오늘 회담에서 굉장히 좀 탐색만 하다 끝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글쎄요. 뭐 중국 정부도 궁금한 게 꽤 많을 것 같고 궁금한 게 많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요구할 게 꽤 많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아마 시진핑 주석이 이것부터 묻지 않을까요? 한국형 그 인태 전략이 도대체 뭐냐? 미국의 인태 전략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네. 그거를 물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배경은 그거죠. 거기에 우리 배제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느냐? 그걸 아마 이제 묻고 들어올 가능성이 한국이 높다. 중국을 상대로 어디까지 선을 그을 것인가?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확인할 사실은 가능성이 이제 크네요. 뭐 첫 회동이긴 하지만 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문재인 정부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약간의 견제성 발언도 그동안 계속 내놓았던 바기 때문에 그렇게 좀 훅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답변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아직은 뭐 이 총리님께서도 이야기는 하시던데 한국형 그 인태 전략이 과연 뭐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거든요 아직까지.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좀 네. 억제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핵실험하는 것도 좀 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건 중국이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또 이 공급망 위기를 또 겪지 않았습니까? 네. 예, 중국발 공급망 위기도 꽤 있었단 말이에요. 요소수부터 시작해서 많았죠. 예, 자원 쪽에 워낙 이제 뭐 강국이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는 좀 없잖아요. 네, 중국에 대한 의존하고 있는 그런 자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꺼번에 일시에 다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또 존재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중국하고는 우리가 어찌됐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아마 꽤 많은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미중 정상은 레드라인을 확인했고 한중 정상은 아마 서로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조금 더 확인해 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한미일 공조와 공동 성명을 굉장히 정부에서는 많이 성과로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뭐 지소미아를 비롯해서 한미일 정보 공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혹평을 했거든요. 해결할 수 없고 거기 기업에서 거기서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 일본 기업이 위안부 문제를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느냐.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라고 냉소적인데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는 관계에서 민감한 군사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느냐. 발사 단계와 중간에 상승 단계까지는 한국 정부의 정보. 그다음에 태평양을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일본. 이걸 아우르는 미국의 정보를 합친다. 놓고 보면 좋은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유리하느냐,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서 구축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건 이 박사님부터 먼저 한번. 네. 뭐 이 정보 교류 관련해서는 지소미아 시절부터 논란이 꽤 있죠. 네네. 예,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한미일 각자가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는 독자적으로 지금 정보 수집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 수집할 능력이 안 되냐? 아니에요. 세 나라 다 모두 기본적인 역량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이 군사위성 다 가지고 있고, 네네. 뭐 이지스함을 비롯해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정보의 그 어떤 퀄리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세 나라 것들을 이렇게 합쳐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그런 상황까지 좀 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뭐 굳이 이게 필요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안 할 이유도 없다. 이런 거죠. 어차피 다 똑같은 정보 네. 수준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로 절체절명의 어떤 정보를 일본에 구걸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좀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크거든요. 네. 미사일을 발사했다. 어떤 계적으로 어떻게 올라갔다. 미국 한미 당국 간에는 워낙 이제 교류가 잘 되니까 다 이제 수기에서 합의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근데 일본은 조금 가끔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그죠? 뭐 그런 거 확인하는 정도. 일본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있나 이걸 확인할 필요도 예, 있겠다라는 그렇죠. 이제 필요도 그렇기 있겠네요. 때문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과거 뭐 지소미아 시절만큼 민감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이미 이런 문제하고 뭐 과거사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 이 부분은 투트랙이 된 지 오래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건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자꾸 이게 연계를 시키려 그러면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문제라고 윤석열 저는 정부에서는 봅니다. 이걸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쪽에 이제 뭐 피해자 가족들이 좀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외면할 수 없어서 이제 그 민관 협의체도 운영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도 몇 가지 안을 놓고 서로 뭐 토의가 좀 진행됐던 것 같고 아마 좀 합의가 가능한 선 정도의 대안들 한두 가지는 찾아놓은 것으로 좀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걸 일본이 받을까 말까 하는 부분인데 일본도 무조건 이 뭐 한국에서 다 책임져 우리는 뭐 절대 뭐 응할 수 없어 하던 그 과거의 그 입장을 계속 취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과거에 비해서. 뭔가 활로가. 예, 당장은 이제 뭐 그 한미일 안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도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네. 그런 국면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선거도 좀 한 곱이 넘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합의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시다 지지율은 좀 불안불안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인다. 이렇게 한일 관계에서 이번에 군사 정보 동맹 하기로 한 부분을 이렇게 분석하셨네요. 박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정보를 삼국이 공유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이제 지소미아의 연장선인데 기존의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은 네. 한국이 미국과 공유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일본과 공유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일본의 정보를 미국이 공유해서 한국이 공유하는. 근데 그걸 이제 동시에 실시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이제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한적인 그런 어떤 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이제 안보 차원에서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구상은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을 거의 동맹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이제 비어 있는 퍼즐 내지는 좀 미국으로서 풀기 어려운 퍼즐이 결국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네. 아니겠나. 그래서 과거부터 미국은 이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한일이 풀 것을 계속 종용해 왔던 측면이 있고 그러나 내내 이제 어쨌든 그 갈등이나 긴장이 지금 해소는 안 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자국 내 여론이 미치는 영향이 네. 우리도 크지만은 일본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내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충분히 공감하고 대화를 했는가. 저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 방향이 뭔지 우선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원칙 있는 해결이 돼야지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좀 동떨어진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처럼 네. 이제 그런 그 만약에 해법이 반복된다면 이거는 이제 여론은 여론대로 악화시키고 네. 실제 문제는 풀지 못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간 대화나 정부 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런 정부 간 대화나 협상에 나서는지 그건 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상이 만난 게 성과가 아니라 만나서 지금 두 분 전문가가 말씀하신 내용들이 해소가 돼야 성과가 되겠죠. 자, 동남아 순방을 놓고는 좀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나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현지 병원을 방문해서 심장병 아이도 만나고 여러 비공개 일정이었는데 공개가 잘 정리된 채로 공개가 다시 됐습니다. 이걸 놓고 또 이게 이게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가난을 있는 그대로 이 가난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여주는 걸 이제 나쁜 용어로 빈곤 포르노라는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게 빈곤 포르노냐라고 했더니 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선 건참 김정숙 여사가 하면 선행이고 김건희 여사가 하면 참사냐라면서 또 정치적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보시는 국민도 있겠지만 또 아니 왜 거기 가서 그 나라가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공식 행사는 또 왜 참석 안 한 거야? 이런 또 시선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박 의원님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좀 아쉬운 대목은 그 대통령 이런 해외 순방 다자회담의 초점은 그 대통령의 외교 활동과 그 외교적 성과에 있어야 되는데 네. 매번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으로 초점이 좀 분산되고 있다. 이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다자 정상회의에서 주최국에 준비하는 배우자 세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주최국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또 자신들이 드러내고 싶어 그렇죠. 하는 것, 이걸 이제 준비된 걸 보여주고 싶어 마련을 하죠. 하는데 웬만하면 그걸 존중해 주는 게 일반적인 프로토콜이죠. 근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동선을 보면 사전에 출발할 때부터 네네. 그 주최 측의 배우자 세션과는 무관하게 자기 일정을 수행하고자 기획하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사전에 준비가 안 됐으면 저런 방문이 이루어지기가 갑작스럽긴 어려웠을 어렵죠. 텐데 네. 꼭 그래야 됐을까? 첫 번째 이 생각이 네. 들고요. 일각에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 관광지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네네. 또 어쨌든 그런 이 선의를 확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네네. 않겠냐.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그 영부인들이 이런 류의 활동을 하면 사전에 일정이 예고되고 네. 언론들의 실시간 취재를, 취재가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그 사전 그런 그 취재 공지가 안 되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거 네. 아니냐. 그런 면에서 결국 이게 선이나 선행보다는 이미지 홍보에 방점이 찍힌 일정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른바 이제 빈곤 포르노라는 그런 비판은 국제 인도주의 그 단체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모금 효과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비극적이거나 네. 가난을 전시하는 대상화시켜버리고. 그런 어떤 활동을 지금 기피하고 많이 비판하거든요. 네네. 대통령 부인의 일정이라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최근에 그런 어떤 인도주의나 네. 인권에 있어서의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서 그런 모습은 좀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극적인 삶을 도구화시켜서 나의 이미지를 증폭시키는 데 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동시에 좀 지적하고 싶은 바는 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수 있는 것은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나치면 저는 좀 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뭐 어떤 이유로든지 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하자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비판이나 근데 그런 식의 또 그 비난은 그것도 그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있는 네. 그대로 봐주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런 정도의 수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메인 이벤트보다 늘 또 다른 쪽으로 시각을 뺏기게 만드는 그런 지적도 해주셨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자꾸 유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 예전에 보면 뭐 이제 윌리를 찾아라 뭐 네네. 이런 그 있었잖아요. 그 식으로 뭐 김건희를 찾아라 네.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은근히 기다리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약간 좀 관종 심리를 오히려 좀 자꾸 자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듯이 뭐 이렇게 이번 순방 일정이 이렇고 대통령 일정은 이렇고 국가정상한테 딱 집중해서. 여사 일정은 네. 이렇고 보통 사전에 다 대부분 그렇죠. 어느 정도는 공개를 하잖아요. 아주 네. 디테일까지는 뭐 이제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하지 않지만 자 그러면 이제 사실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김 여사 찾기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언론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관심을 네. 집중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야말로 사진 한 컷 건지려고 그렇게 이 품팔이를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꾸 그런 거를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유발하는 거나 지금 다름없는 셈이 지금 그러니까 되고 있고요. 비공개라고 했으면서도 결국은 비공개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매우 연출된 그런 사진들을 이제 제한적으로 네.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의도다. 그게 이제 뭐 의도가 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는 여전히 참 조용히 내조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알리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네, 자꾸 이제 좀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고 네. 예, 그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유발되고 지금 그런 그 국면이 아닌가 좀 안타깝다 네. 합니다. 분산되고 의도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얘기 정리하고요. 저희가 또 국정조사와 민주당 수사 관련 얘기들이 있는데요. 뒤에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